네, 신지우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사회 시간에 사회적 지위라는 걸 배우거든요. 사회적 지위는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로 나뉘어요. 먼저 귀속 지위는 태어나면서 갖게 된 고유의 역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별이라든지 인종, 출신지 같은 것들이고요. 신분 제도가 있을 때는 가문도 포함이 됐었겠죠. 성취 지위는 태어나고 선택과 노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크게 부모나 직업 정도로 내가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도중에 포기할 수도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 이번 사건은 귀속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귀속 지위를 건드릴 때 굉장히 쉽게 민감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얼굴을 못생겼다고 말하면 그게 사실일지언정 이 지적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 화부터 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선택할 수 없는 요소라 그렇습니다. 최소한 내가 이렇게 생기겠다고 결정이라도 했었다면은 내 선택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인정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안 좋은 평가까지 당하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일부러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과 젠더 갈등, 지역 감정들이 유독 민감한 사항들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 이런 환경이었고 선택 권한 없이 갖게 된 것들이니까 평가나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귀속 지위를 조금 더 확장하자면 내가 선택했다는 인지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요소들도 있어요. 어떤 성격이나 종교, 정치적 성향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것도 민감해지기 쉽죠. 한마디로 귀속 지위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나에게 선을 넘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귀속 지위를 가장 자주 건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귀속 지위의 관계가 귀속 지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가까운 사이니까 괜찮을 거란 생각에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던가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이에요. 평생 기억에 남는 말이 될 텐데 그만큼 귀속주의는 사람을 민감하고 예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번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효고현의 다카라즈카라고 합니다. 2020년 6월 4일 오전 10시 15분 어느 여성이 얼굴을 찡그린 채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해 보였지만 동네는 너무 조용했고 마주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겨우 누군가를 마주쳤고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자, 이 상황을 마주친 사람의 시각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자면, 아침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온 남성이 있어요. 도로는 조용했고 항상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나 싶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앞에서 멈추더니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깜짝 놀랐어요. 뛰어온 여자는 피투성이었고 목에 화살이 관통돼 있었거든요. 바로 구급차 불러서 병원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이 침착했어요. 기억도 정확했고 이 진술로 금방 범인이 잡힙니다. 범인이 누구냐? 노즈 히데아키로 23살의 사립대 4학년생이었어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히거든요. 화살에 맞은 여성이 얼마 동안 달려오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병원에 실려갔고요. 경찰이 찾아와서 진술하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화살을 맞은 피해자 여성은 범인과 어떤 관계일까요? 노즈 히데아키의 숙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형제의 아내를 공격했다는 거죠. 사건 현장이 자기 집이에요. 경찰이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여성 둘, 남성 한 명이 사망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노즈 히데아키의 할머니와 엄마,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방의 책상 위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석궁이 발견됐죠. 정리하자면
아침에 어떤 일로 가족을 모두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죠. 사건 전까지 가족들 사이의 일들을 좀 알아보자면 노조 히데아키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혼자 키웠어요. 그런데 엄마 직업이 외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출퇴근하는 직업보다 형제를 집에 두고 갑자기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형제 사이가 좋으면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즈가 동생을 자주 괴롭혔다고 합니다. 형제가 있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은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노즈는 단순히 과한 장난 수준으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폭력에 가까웠다는 거죠. 이유는 가정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없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도 부모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리다는 이유로 엄마가 동생부터 신경 써왔던 겁니다. 아무리 형이라도 노즈는 초등학생밖에 안 됐고요. 이런 걸로 질투와 열등감이 생기기 충분한 나이였어요. 그래서 동생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이게 결국 사건의 원인이 된 거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노즈에게 가족은 적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형 동생의 관계가 뒤집어지기도 하거든요. 어릴 때는 먼저 태어난 형이 키가 컸어요. 하지만 동생이 가라데를 배우면서 힘이 더 세졌고 체격도 커진 겁니다. 이때부터 반대로 형이 맞기 시작했거든요. 가족에게 관심도 못 받고 다들 동생 편만 드는 것도 못마땅한데 이제는 그 동생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살면서 가장 자존심 상하고 참기 힘든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일본도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해요. 우리나라처럼 일주일에 한 과목 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요. 취미생활로 적극 장려합니다. 노즈는 중학교 때 축구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활동은 잘 하지 않았는데요. 사진을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는 또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동창생들 말 들어보면 노즈가 공부도 못했고 여자친구도 못 사귀는 애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재능도 없고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친구 관계도 나쁘진 않지만 딱히 좋다고도 할 수 없는 데다 여자들에게 인기가 없지만 자기도 별 관심은 없는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는 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형은 이런데 그럼 동생은 어떨까요? 비슷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즈랑 정반대예요. 형과 같은 축구부에 들어가요, 동생도. 그런데 동생은 운동을 잘하거든요. 심지어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습니다. 부활동에 나가지 않은 이유도 동생 때문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니까 노즈는 학교나 집에서 항상 동생과 비교를 당해왔던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 상황이 반복됩니다. 23살에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그동안 계속 동생에 대한 열등감으로 살아왔었겠죠. 그러면 이 열등감을 터트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재판 결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사건 현장이에요. 가족들이 살던 집인데 사건 몇 년 전부터 할머니의 지병으로 병간호 할 사람이 필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노즈의 가족이 할머니의 이 아파트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할머니가 1층을 썼고요. 형제가 2층, 그리고 엄마는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을 따로 얻어 살았어요. 엄마가 따로 산 이유까지 뭐 밝혀진 건 아닌데 사진만 봤을 때도 집이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거든요. 아마 방이 모자라니까 아이들만 할머니 옆에 두고 엄마는 일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겠죠. 살림을 하고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이때 이미 가족 관계가 충분히 나빠진 상태였어요. 가족이 만나기만 하면 싸웠는데 동네 사람들이 경찰에 여러 번 신고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항상 노즈였고요. 자주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심한 말들을 해왔던 거죠. 다 동생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동생은 항상 주변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마치 자기가 친동생이지만 패배한 사람 같았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돈이었어요. 노즈는 사건 발생 2년 전인 2018년까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은 노즈가 생활이 어려웠는지 매일 일을 나오긴 하는데
항상 돈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주유소 문이 닫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되자 그 뒤로는 뭐 소식을 몰랐다고 합니다. 사실 집이 뭐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아들 둘과 할머니 병간호까지 해야 되니까 뭐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문제가 결국 노즈의 학비를 못 내는 결과로 나오면서 4학년 때 제적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아르바이트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던 것 같은데 주유소가 문을 닫았으니까 강제로 그만둬야 됐던 거고요. 이때가 2019년 9월이거든요. 몇 달만 더 다니면 졸업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생긴 일도 아니고 학비를 낼 수 없어서 제적을 당했으니까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학교를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엄마가 둘 중 한 명의 학비만 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동생을 선택했던 거죠. 이 일로 가족에게 극도의 불만이 쌓인 노즈는 매일 화를 냈고요. 싸움을 하면서 신고도 자주 들어오다 보니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다들 뭐 성격 이상한 애 아니면은 평소는 괜찮은데 한번 화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애 이렇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동생이에요. 노즈 히데유키, 사건 당시 22살. 동생은 대학 졸업하고 2020년에 취직을 해요. 심지어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형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자기가 대학이라도 졸업했다면 좋은 직장은 아니라도 어떻게 취직의 기회는 있었을 텐데 엄마 선택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다 2020년엔 마침 코로나까지 유행하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도 줄어든 거예요. 외출도 어려우니까 집안에 있는 날이 많아졌는데 이 동생은 매일 아침마다 넥타이 메고 출근을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거예요. 노즈는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부터 방에서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하나였거든요. 그동안 가족에게 차별과 무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와서 따져봐야 사과나 뭐 이해 뭐 해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준다 쳐도 달라지는 건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들자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명확해진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친 가족에게 책임을 물어서 죽이는 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즈는 석궁을 샀고 방 안에서 책에다 쏴보며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인 2020년 6월 4일 자기를 이렇게 만든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석궁을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먼저 1층에 누워있던 할머니를 쏴요. 다음은 동생인데 동생은 두 발을 맞았고 화장실 앞에서 사망했거든요. 동생이 피해자 중 유일하게 두 발을 맞은 사람이에요.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뭐 노즈가 그만큼 열등감과 분노를 가진 상대다 보니까 확인 사살까지 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이유라면 석궁을 흉기로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은 원한이 강할수록 직접적인 공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생은 발견 당시 얼굴이 물에 젖은 상태이기도 했어요. 정황상 화장실에서 세수 중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소리가 나니까 바깥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노즈가 뒤에서 첫 발을 쏜 거죠. 화장실 문을 열고. 하지만 즉사하지 않고 밖을 나오다가 한 발을 더 맞아서 이렇게 쓰러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건데 집에는 엄마도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을 범행 날짜로 선택했고 흉기로 석궁을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좁은 집에서 여러 명을 노려야 하니까 범행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암살하듯이 빠르게 한 명씩 죽이려면은 석궁이 적합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들은 노즈에게 석궁을 맞고 다 사망했던 거죠. 그 다음엔 근처에 사는 숙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에 와달라고 했고요. 자기는 거실에 숨습니다. 들어오는 순간 바로 석궁을 쐈는데 화살이 목에 맞았던 거예요. 머리를 노렸지만 빗 맞은 거죠. 그래서 쓰러지지 않고 다시 집을 나와 도망쳤던 거고요. 사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동생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병원에 옮겨서 치료도 해봤지만 7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사망했거든요. 노즈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했었죠. 그럼 아마 동생이 죽지 않은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집안에서. 하지만 응급처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으니까 가중 처벌이 되겠죠. 노즈는 이틀 만에 검찰청으로 송치됐어요.
사건 내용상 정신감정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다행히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정상 소견이 나오면서 2021년 1월 22일 기소됩니다. 아직 재판 진행 중이에요. 최근 사건이거든요. 알려진 내용대로 이대로라면은 유죄는 확실히 보여요. 그런데 1년째 지금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변호사가, 노조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어야 재판이 인정되고 열려요. 변호사가 아마 이 사건을 유발한 책임의 일정 부분은 가족에게도 있다는 쪽으로 쟁점을 좀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조 히데아키가 범인인 건 맞지만 이 범행 동기는 어릴 때부터 가족에게 소외당하면서 생긴 동생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라는 거죠. 이게 참작의 여지가 될 수 있다면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이걸 가려내는 중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판이 긴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이거 당연히 사형 나오는 사건인데 만약에 참작된다면 무기징역 나올 거예요. 변호사는 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 재소자의 가석방 신청은 일본에서 20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래요. 이것도 사실 뭐 법률상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35년을 살아도 쉽지가 않은 데다가 범죄자의 처벌을 좀 강화하자는 여론이 일본에서 강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종신형처럼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항소의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사형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이고요. 무기징역 이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사건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일본에서 일어난 석궁 존속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이게 그 사건 당일 검거돼서 이제 경찰차 타고 끌려가는 장면인데 뭐 표정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깨 피고 꼿꼿이 앉아 있죠. 이런 거 봤을 때는 전혀 죄책감이라던가 그냥 아직도 좀 분노가 있는 상태, 이렇게 좀 보이죠. 자, 저는 외동이에요.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제끼리 비교당한다는 게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형제가 극단적으로 반대 성향을 보이는 거는 뭐 영화나 소설,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는 클리셰예요. 보통은 비슷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실제로 꽤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동생이 너무 뛰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였던 거지 노조는 사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름의 노력도 해왔고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왔어요. 특히 문을 닫은 주유소는요, 2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등학교 때 축구부를 그만둔 것도 동생에 대한 뭐 열등감 때문이 아니라 가정 형편은 어렵고 자기는 장남이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형보다는 아무래도 동생에게 운동이나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더 많았을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동생은 결국 형의 희생으로 혜택을 보게 된 건데 주변에서는 눈에 보이는 동생의 성과만 보고 그 성과가 왜 나올 수 있었던 건지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형은 아무도 자기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 게 억울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건 결과적인 이야기고요. 노즈에게는 성격적인 결함이 커 보여요. 이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는 석궁을 쏘기 직전까지만입니다. 보통 아무리 억울해도 가족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화를 풀려고 하지는 않죠. 집이나 자기 상황이 어렵더라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 잘 사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만약에 노즈와 동생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생각해보자면은 그때 형이 대기업 들어가고 동생은 억울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죽였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마 거의 없겠죠. 일본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모방범죄인지 2020년에만 유독 석궁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010년 7월 26일 남편을 석궁으로 쏜 아내가 살인미수로 체포됐고요. 2020년 9월 1일 28살의 딸이 70대 아빠를 또 석궁으로 쐈다가 살인미수로 체포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석궁 사건이 유명한 게 하나 있죠. 부러진 화살이라고. 석궁으로 판사를 쓴 수학 교수 사건입니다. 유명해서 영화로 나왔었어요. 이 영화는 또 재판에서 했던 말들을, 실제 말들을 대사로 사용하면서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연출해서
그 당시 상황 어땠는지 좀 짐작하기도 좋습니다. 사실 흉기로 석궁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보통 사람은 그럴 텐데 범행 의도가 있다면 뭐 어떤 흉기를 써야 할지 고민도 했을 것이고요. 총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기도 하니까 좀 대체용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석궁이 총포로 분류되어 있어요. 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 전까지 석궁을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었어요. 살상력을 가진 물건에 접근이 쉽다 보니까 일본은 이 사건 바로 다음 날 석궁 특별법을 만듭니다. 석궁을 유해 완구로 지정해요. 장난감이라도 안 된다는 거죠. 13.6kg 이상의 당기는 힘이 필요한 석궁은 신고를 해야만 소지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금까지 1000개 정도의 화살과 석궁이 회수됐어요.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는 뭐 계속 되겠지만 당분간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기는 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